자, 대출 상환 방식, 또 매년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두 문제 나오면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하나. 작년에도 계산 문제 하나, 이론에 또 지문으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출제된 계산 문제가 바로 이 내용을 출제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자, 약어로 CA에. 자,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을 해 나가겠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매년 상환 조건인가 아니면 매월 상환 조건이냐. 최근 시험은 다 뭘로 출제했어요? 네? 작년도 3년 전 작년 전부 계산 문제가 매년으로 출제했어요. 자, 매년 원금 상환액.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을 보게 되면은 자, 대출금. 자, 처음에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5억을 대출받았어요. 자, 5억은 대출받았는데 대출기간은 만기를 의미합니다. 대출기간은 상환기간, 만기를 얘기하는데 만기는 몇 년? 20년 만기로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에 얼마죠? 첫 번째 해 5억에 공 하나 없어지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2로 나눠주니까 2,500만 원. 자, 2년 차도 얼마죠? 2,500만 원. 자, 또 만기 20년 됐을 때도 얼마? 2,500만 원. 이렇게 우리는 매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2,500만 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5억에 반, 2억 5천만 원 갚는 데는 몇 년 걸리죠? 10년. 그러니까 만기에 정확히 반, 10년이 경과했을 때 대출금의 반이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또 원금 상환 곡선은 뭐가 되죠? 수평선. 자, 원금 상환 곡선은 지금 매년 얼마씩 갚죠? 2,500만 원 갚으니까 수평선. 매년 2,500만 원씩 상환되므로 그 금액은 또 똑같잖아요. 수평선이 됩니다. 근데 이자는 다르죠. 자, 이자는 매 기간마다 뭐죠? 융자 잔고. 융자 잔고를 미상환된 원금을 말한다.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적용해요. 그럼 지금 처음에는 융자 잔고가 얼마? 대출 받았는데 아직 돈 안 갚았죠? 1년 차까지 아직 안 갚았어요. 대출부터 1년 되기까지는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 5억 원이 융자 잔고. 이자율 몇 프로? 이자율 5% 할까요? 우리 연 이자율 계산하기 좋도록 5%. 무슨 금리? 고정 금리다. 5%니까 얼마? 5%. 10% 하면 5천만 원. 5% 하니까 2,500만 원. 2,500만 원이 이자. 그럼 원금 이자를 더해주면 첫 번째 해에 갚는 원금 이자는 얼마? 2,500만 원, 2,500만 원 대줬더니 5천만 원이 원금 플러스 얼마?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 자,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1년 차에 2,500만 원. 2년 차는 2,500만 원, 5천만 원보다 적죠? 왜? 이자는 2,500보다 적어요. 왜? 2,500만 원 뭐 했어요? 상환했으니까. 융자 잔고는 얼마? 융자 잔고는 4억 7,500만 원. 5억에서 2,500만 원 갚았으니까. 요게 몇 프로 곱해주면 또 5%를 곱해줘야 뭐가 나온다? 이자인데 이 금액은 얼마보다 적어요? 2,500만 원보다 적으니까 이건 5천만 원보다 적게 나오지.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융자 잔고는 5억에서 4억 7천, 3년은 얼마? 4억 5천. 그 다음엔 4억 2,500. 2,500만 원씩 줄어들어요. 융자 잔고가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융자 잔고를 뭐라고 하죠?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인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인데 제로는 대출 실행 시점에 얼마? 지금 5억. 대출 실행 시점에 돈 안 갚았으니까 5억. 그럼 여기 지금 요 수평선이 대출금 지금 5억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이게 만기. 그럼 처음에 5억. 1년 차는 얼마죠? 처음에 얼마? 그 다음에 돈 2,500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는 4억 7,500. 그 다음에 4억 5천, 4억 2,500, 2,500만 원씩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요.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CAM. 그러면 여기는 얼마? 처음에 얼마? 5천만 원. 원리금 상환액 처음에 얼마? 5천.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줄어들죠. 얼마? 융자 2,500만 원씩 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것만큼 이자도 줄어드니까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동일한 일정 금액씩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도 이렇게 만기까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나타나요. CAM. 이자는 이렇게 옵니다. 이자는 처음에 2,500만 원인데 융자 잔고가 일정 금액 2,500만 원씩 줄어드니까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자 지급 곡선도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요 그림 잘 이해를 해두는데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지문 있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균등 상환은 첫 번째 해에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그래서 CAM은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은 CAM. 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이런 그림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말을 그림으로 보고 시험 지문의 OX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계산 문제 작년 냈거든요. 28회. 26회도 계산 문제 냈거든요. 26회, 28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원금 균등 계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단독으로 안 내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묶어서 낼 수도 있고요. 또 원리금 균등 낼 수도 있어요. 올해 시험은.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한번 볼까요? 자, 원리금 균등을 보면은 그림 갑니다.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을 뭐한다? 균등하게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약으로 컨스턴트 일정하다. 뭐가? 페이먼트, 원리금이 일정하게 상환해 나가는 저당 대출 방식 CPM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배운 걸 다시 복습. 투자이론에서는 원금 균등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원금 상환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갑니다. 자, 이때 이게 만기거든요.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와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만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급하게 나타납니다. 급해진다. 그리고 만기에 약 요거는 3분의
이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몇 프로? 50%. 대출금의 약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몇 프로? 3분의 2가 지났을 때.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자 지급액이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적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체증을 하죠. 작년 시험에 이렇게 냈어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난다? 그림 맞죠? 작년 출제된 질문. 그러면 재작년은 요거 출제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에 원금, 여기에 이자인데, 그럼 원금 이자 더해준 요 금액이 바로 뭐죠? 원금 이자 더해준 금액. 얘기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 여기 원리금이잖아요.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기간이 이 정도 초기에서 이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만큼 이만큼 뭐는 증가했어요. 이 점에서 이만큼 원금은 여기서 이만큼 뭐 했다? 증가. 이자는 여기서 이만큼 이자는 감소. 요 감소함과 증가한 것이 똑같아야 요 점과 이 점이 같아요. 시험 2년 전 정답 질문. 뭐죠? 이자 지급액이 감소한 만큼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뭐한다? 증가해야 원리금이 균등하죠. 2년 전 정답 질문. 그림을 잘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매 기간, 초기를 지나서부터 매 기간 원금 이자가 어떻게 돼요? 갚는 금액이 다르죠. 원금은 점점 증가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니까 매 기간 원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지만 뭐는 똑같아? 원리금은 동일하다. 원리금은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다?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 기간마다 다르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로 출제합니다. 그림 보고 그 말 의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원금은 얼마 갚아요? 요게 원금이고 요게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그럼 원금은 뭐 얼마? 적게 갚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이렇게 적게 갚으니까 이렇게 적게 갚았어요. 이만큼밖에 안 갚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CPM. 만기되면 대출금 전액 상환. 그러니까 미상환된 원금은 제로. 만기되면. 왜? 전액 상환되니까.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올해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다음 주에 출제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못 풀 것 같아요. 공식을 알아도. 아니 힌트 줘도 못 풀 것 같아. 예?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원래 여기서 출제된다 하면은 여러분 해도요. 시험제 가도 여기 분명 나온다고 한 것 같은데도 계산이 안 돼. 자,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 그 문제 푸는 때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대출금 문제 주어질 거 아니에요. 대출금 얼마?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얼마냐? 요거 구하라. 그러면 저당 상수를 곱하니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뭘 곱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틀립니다. 자, 다음 주 출제합니다. 그래도 못 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는 틀려봐야 본시험 가서 안 틀리면 돼요. 자, 이자 지급액은 처음에 융자 받은 금액이 뭐죠? 처음에 돈 안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인 대출금이죠. 첫 해는. 예? 그러면 융자 잔고인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면 원금 구할 수 있어요. 원금, 상환액은 맨 먼저 구한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주면 돼? 두 번째 구한 요 이자를 빼주면은 원금 얼마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2회차도 똑같이 구하면 돼요. 융자장고가 미상환된 원금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GPM. GPM. 그래서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낮게 갚고요.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높게. 또 그 다음에도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높게. 이렇게 점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이렇게 높게 갚는데 5년 차까지는 원리금 균등보다 낮아요. 6년 차 가야 이렇게 높게 나타나도록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상환해 나간 방식을 GPM. G는 gradually, 점차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해 나간다. 그래서 GPM을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을 원리금 체증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자, 여러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 GPM이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GPM 있는 거. 어디 있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로 냈어요. 그 보금자리돈도요, 만 40세 미만 대출만 해당해요. 만 45세 안 돼요. 만 40세 미만일 때만 된다. 그 왜 만 40세 미만을 잡았을까요? 예.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환 대출이다. 그 왜 그러냐면요. 점점 이렇게 증가해 가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액수가 많아지니까 불리하잖아요. 갚는데 부담이. 그래서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한정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바로 GPM. 또 미래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것은 뭐죠? CAM.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것은 GPM.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문제 보면서. 자, 그래서 GPM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GPM은 초기에. 자, 초기에 뭐가 적어요? 지금 파란 색깔 봤더니 원리금 상환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낮다 보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도 감당하지 못해서 적어요. 원리금 상환액 20만 원 갚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나는 어떻게 돼? 100만 원을 갚는데, 예? 여기에도 못 미쳐요. 얼마 부족해요? 예? 80만 원이 부족해. 이자도 감당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80만 원을 뭐 해줘? 더해줘서 갚아야 돼. 이자도 감당 못했으니까. 그래서 미상환된 원금, 융자장고는 초기에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라고 해. 마이너스. 그래서 GPM은 초기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그림 보면 어떻게 돼? 대출금, 요 흰선, 대출금보다 뭐가 더 많아요? 융자장고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 만기되면 전액 갚고 GPM의 형태. 융자장고 그림. 그럼 시험 문제 6번 출제했죠?
자, 6번 출제를 했던 내용인데 최근 10년 동안 6번 많이 나왔습니다. 22회 3회는 정답으로 물었었죠. 뭐다? 요걸 물었잖아요. 대출 중간에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대출 중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작은 거 뭐? CAM. 이걸 6번 출제한다. 잘 알아둬야 돼요. CAM. 가장 많은 높은 건 GPM. 여러분 세 개를 묻잖아요. 시험에 CAM, CPM, GPM 세 개를 묻죠? 세 개를 물 때 가운데는 다 CPM이야. 세 개를 놓고 물을 때는 가운데는 다 뭐? CPM.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하여튼 가운데 세 개를 물 때는 가운데는 다 CPM. 그러니까 뭐만 판단하면 돼? CAM과 GPM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단골이잖아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보다 가장 높죠? 이것도 재작년 26회 5회 계속 출제하잖아요. 27회죠. 여기 가장 높잖아요. 가장 낮은 건 뭐죠? GPM. 이런 것을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그림 보세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요게 뭐죠? 가장 높기 때문에 상환 요게 적죠. 그래서 부담이 적고 원리금 상환액이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 차입 상환계획 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원금 균등보다 뭐를 좋아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돈은 누가 많이 갚아? 만기까지는. 만기 되면요 대출금은 다 갚아요. 대출 받은 금액 5억 받았다. 5억은 만기 되면 전액 상환하니까 관계없고 대출금은 이자를 한번 보세요. 이자가 누가 많이 갚냐? CAM은 우하향하는 직선. 근데 처음에 대출금은 얼마? 2,500만 원. 5억에 얼마? 2,500만 원은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똑같아요. 왜? 돈 아직 안 갚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져요?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건 뭐다? 이자가 CPM. 누가 돈 많이 갚아? 만기까지.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돈 더 많이 갚아요, 이자. 그러면 여러분에겐 총 납부액, 원금이자 만기까지 총 납부액이 가장 적은 건 뭐다? CAM. 가장 적은. 그럼 가장 중간은? 중간은 CPM. 가장 많은 건? GPM. 왜? GPM이 융자 잔고가 이렇게 처음에 높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갚지. 그래서 GPM이 가장 많이 갚아요. 순서를 잘 보시면 되죠. 자,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시험의 말장난에 속합니다. 1회차. 가끔 시험에 보면요. 초기 대신에 1회차를 나오거든요. 그러면 1회차에 이자 지급액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동일하다? 맞잖아요. 이자는 처음에 똑같지. 아, 여기 저쪽 똑같지. 1회차에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 이자는 똑같지. 되겠어요? 말 장난에 속으면 안 돼. 그러면 또 초기 1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이 두 개가 동일하다? 하면 안 되지. 원리금 상환은 동일하지 않잖아요. 어디가 많아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 많다. 그걸 시험에 막 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말이. 시험에 원리금 상환액 안 내요. 1회차 월불이백, 1회차 이자 지급액 이렇게 출제하지. 그래서 이렇게 헷갈려서 막 틀리는 거예요. 말을, 그림 보고 말을 잘 분석하셔야 돼, 시험에. 뭐,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1회차 초기 갑니다. 초기에 어디가 많이 갚아요? 그림 보세요. 어디가 많이 갚아요? 요게 원리금 균등이고, 요게 원금 균등, 이게 마이너스 상환이죠. 초기에 많이 갚는 게 어디고? 원금 균등이지. 초기에 요게 많이 갚으니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에 상환된 원금 누가 제일 많이 갚아요? 원금 균등이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이 가장 작은 거? 원금 회수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이면 가장 작은 거, 돈 많이 갚는 게 작은 거지. CAM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를 하죠.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하면 틀렸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지. 그림 보고 그 말 해석 OX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래 한 문제 나옵니다. 또 계산 문제 낼 때 이렇게 내거든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대출금 5억 동일, 연이자율 5% 동일, 예? 만기 동일, 다른 거 변화가 없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했을 때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원리금 상환액 차이 얼마냐 딱 문제 내버립니다. 그럼 두 개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런 걸 출제합니다. 본 시험에. 원금 균등은 작년에 냈으니까 원금 균등 안 나올 거고, 내면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묶어서 그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출제할 수 있고. 원래 계산 문제는 두 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말로 해서 모르니까 다음 주에 문제 한번 풀면서. 자, 153번 문제로 갑니다. 저당의 유동화. 자, 저당의 유동화 보면은 주택 수요자가 뭐를 설정하죠? 주택 수요자가 주택 저당 채권,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를 받아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데, 보금자료로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항상 뭐가 된다? 고정금리다. 고정금리로 받습니다. 금융기관,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을 우리는 1차 저당대출기관입니다. 자,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1차 주택 저당대출 시장, 줄여서 1차 저당시장, 또는 주택 자금을 뭐 한다? 금융기관이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뭐 해주는 시장? 대출해주는,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의 개념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 재원이 뭐가 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다. 계속 대출해주다 보면 이 자금이 부족해져요. 부족해지면은, 현금이 부족해지면 금융기관은 여러분이 은행에서 칼을 넣고 돈을 찾는데 돈 지급 불능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은행 파산이야. 뭔지 알겠어요? 돈 탈락하는데 못 주면 파산이죠.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유동성 현금 부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뭐가 높아져요? 유동성 위험이 높아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시장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팔아야 돼?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묶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억, 뭐 1조 이렇게 집합물 풀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물 묶어서 우리는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오죠?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죠. 뭐 재원이 한정된 게 해결돼요. 계속 주택 저당 채권을 팔 수 있는 한 계속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매각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해결된 거죠? 유동성이 뭐 부족 문제가 해결되죠. 자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뭐가 줄어들어요?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어. 위험이 줄어들어. 이 문제를 이렇게 바뀌어요. 금융기관에 1차 있을 땐 요거, 2차가 있을 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매각하죠? 매각을 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약어로 HF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대출기관으로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합병을 통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언제 설립? 2004년 3월 2일 설립했고 우리가 국가가 보증을 했어요. 국가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로서 이 회사는 전국의 본점 외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금을 제공해야 되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뭐를? 이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뭐를 발행하죠? MBS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뭐 증권회사도 있고 뭐 투자은행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뭐 매각을 합니다. 그럼 또 뭐가 들어오죠? 자금.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몇 차? 2차 주택저당대출 시장. 줄여서 2차 저당시장으로서 이거는 주택자금을 뭐 해준다? 금융기관에 뭐 해주는 시장? 금융기관에 주택자금을 뭐 공급해주는 시장.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 자,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위험자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데 신용도가 높아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1차 저당시장의 개념, 2차 저당시장 개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뭐라고 하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저당 수익률은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MBS 수익률, 또 투자자, 요 투자자가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함으로써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은 얼마? 4%인데 나는 5% 주겠다. 그럼 MBS 사는 거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이 대출금리가 6%인데 이게 5%면은 어떻게 돼요? 매각하면 1%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조건이죠. 이 주택저당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하는데, 이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조건은 바로 이렇게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자, 관련해서 구조, 개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시험 문제는 개념 좀 중요하고요. MBS 종류가 시험 문제 요즘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MBS 종류 154페이지 종류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를 물어요? 요즘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요즘 내용을 계속 내고 있죠. 개념과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증권은 요거 하나, MPTS 요거 하나만 증권, 나머지 세 개는 요 본드거든요. MPTB 요 본드, 요거 확대한 CMO, 요 세 가지는 뭐다? 채권. 요것만 뭐다? 증권.
요것만 우선 기억해야 돼요. 증권은 MPTS 하나, 나머지 3개는 채권. 여러분 시험 문제 요거 암기해야 됩니까? 물어. 요 영어 암기해야 돼요. 24회 같은 시험에는요 원어 그대로 출제했어. 근데 괄호 안에 해석도 없어. 그냥 MPTS는 MBB 이렇게 출제했어요. 좀 진짜 친절하신 분은 이체증권에서 괄호해서 MPTX 이렇게 써주면 진짜 친절하신 분. 그래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원어는 그대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주택 수요자가 누구죠? 그래서 차입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 매월 원금 이자를 우리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원리금 체증이든 하여튼 매월 뭐는 갚아요? 원금 이자는 상환을 해요. 상환을 하게 되면은 발행기관은 어떻게 돼요? 발행기관은 MPTS 이체증권을 발행을 했는데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격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발행기관이 이 증권을 발행을 했다는 것은 발행기관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하면은 1000억이라는 뭐가? 현금 자산이 유입이 돼요. 1000억이라는 자산이 매각되면은 1000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의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발행기관의 자산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신용에도 변화가 없어요. 자산 크기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1000억 매각하면 1000억 자산 들어오니까 자산 매각하면 그 똑같은 자산이 들어와요. 뭐만 달라? 예? 담보자산 매각해서 현금자산 들어온 것뿐이죠. 자산의 성격만 다를 뿐 하여튼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이체증권 발행한 금액, 이체증권 발행을 1000억을 했는데 그것은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똑같다. 주택저당채권 총액이 1000억이면 1000억만큼 다 발행을 했어요. 그만큼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동일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 크기가 변화가 없다는 건 요거 두 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이 넘어갑니다. 자산, 지분이 넘어갑니다. 뭐 어떤 지분? 자산을 매각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 집에 있는 자산 매각하면 자산의 권리 다 넘어가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에다가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치에 따른 현금 흐름 지분권이 다 투자자에게 넘어가요. 자, 넘어가고. 자,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서 배우셨는데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적게 되면 만기가 되기 전에 뭐가 된다? 조기 상환을 하면 발행기간도 조기 상환하죠. 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투자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간도 조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전부 투자자가 부담을 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땐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 요 두 가지는 짝꿍. 같이 다닌다.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위험은 같이 다녀요.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묶음이야. 같이 다닙니다. 시험 문제는 조기 상환위험 지문 많이 내거든요. 하여튼 조기 상환위험은 원리금 수취권과 뭐다? 짝꿍.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조기 상환위험. 누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금액이 뭐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간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그대로 이체를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요 S는 뭐다? 증권. S는 증권. Securities, 증권.
증권은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와 두 개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증권 투 암기해야겠죠. 증권 투인데 문제는 MPTS는 뭐다? 자산,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뭐죠?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 자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자, 2번은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은 이번은 발행기관이 채권을 발행했어요. 발행기관은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본드거든요.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했는데 이 성격은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이자도 지불하지만은 그거와 똑같다고 해서 어떻게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비슷하다고 해서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자, 그러면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주면요. 그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가? 우리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발행기관은 원금이자 받자마자 투자자에게 이 원금이자 안 줘요. 왜냐? 이 채권은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동일한데 비슷한데 그 회사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매월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일반적으로 몇 개월? 6개월마다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 요 원리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가 낮거든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왜 낮느냐? 그걸 보면은 원리금 수취권이 있으니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 위험, 그리고 또 차입자가 원금이자 제때 못 갚는다. 제때 못 갚으면 뭐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전부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부담. 왜 그래요? 여기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아도 국가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원금이자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채무 불이행 위험 필요가 없지. 국가가 보증했으니까 국가는 무슨 일 있어도 원금이자는 뭐 해?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거야. 여기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요 두 개는 뭐다?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 여러분 이 19회 20회 요거 정답 두 번 물었어요.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뭐를 담보로? 이걸 담보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입니다. 이걸 담보로 발행기관 이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누가 보유하고 있다? 발행기관이 보유하죠. 그래서 권리 두 개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위험도 발행기관이 다 부담을 해요. 그래서 발행기관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올바리야. 발행기관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권리, 위험 다 가지고 있어. 그럼 투자자는 위험이 있다 없다?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 부담하니까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은 가장 낮다.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거야. 가장. 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 못한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는 콜 방어라고 해요. 투자자는 콜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콜 방어를 가지고 있다. 자, 요 두 개 합친 게 뭐죠? 차입자는 또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뭐 한다? 지급을 해요. 누구에게?
발행기관에 지급을 하면은 발행기관은 또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바로 이체시켜줘요. 바로 이체시켜준다는 것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또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하여튼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MPTB인데 뭐를?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이체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뭐를 담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이걸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을 뭐를 했어요? 혼합을 한 성격을 가진 MBS. 요건데 문제는 요게 만기가 10년이다. 그럼 10년이면 애매모호합니다.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야, 이거 3년짜리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서 이걸 확대를 해요. 확대해서 투자자의 어떻게 돼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의 조기 상환 위험을 분산시키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CMO, 다계층 저당 채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하고 있다? 다계층 저당 채권을 발행하는데 우리 출제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출제위원은 MBB와 CMO를 그리 좋아한다. 여기서 정답을 물어요. 하여튼 정답 지문은 출제위원은 어디서? MBB와 CMO에서 많이 묻는다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계층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저당 집합, 자, 하나의 저당 집합, 요게 5천억이다.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하나의 저당 집합 5천억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8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8개로 나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전체 하나의 저당 집합을 몇 개의 이렇게 만기가 다르고 이자율 다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때 나눠진 그룹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트렌치란 말 써요. 트렌치. 트렌치말 사용한대. 자, 만기가 1년일 때는 짧죠. 위험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자율도 낮습니다. 2년은 2.1%, 뭐 3년은 2.3% 이런 식으로 20년은 4% 주겠다. 만기가 길수록 미래 불화시기성에 따른 위험도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와 이자율을 서로 동일하게 다르게, 서로 다르게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서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한다? CMO. 이것은 MPTB를 확대했기 때문에 MPTB와 구조상 동일하다.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은 똑같죠. 채권이니까 뭐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기관이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그 위험의 크기가 달라.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죠. 왜? 1년일 때 위험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1년째 원금이자 주고 나머지는 이자만 주고요. 요 20년은요 만기가 돼서야 누적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이 마지막 트렌치를 우리는 Z 트렌치라고 해요. 마지막 트렌치. 마지막은 누적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요. 1년 끝나면 그 다음 2년에 원금 이자를 주고 나머지는 이자만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상환, 우리 위험이 여기서 콜 받으면 어떻게 돼? 아까 저기 콜 방어가 있는데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어떻게 돼?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가 콜 받았다. 콜 받는다는 것은 조기 상환해도 나는 받아주겠다. 콜 받았어요. 그러면은 장기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앞에서 콜을 받아주니까 장기 투자자는 뭐를 실현할 수 있다?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장기 투자자면 연기금을 얘기합니다. 뭐 중기 투자자면 뭐 우리가 중간 투자자, 단기는 보통 은행들을 말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우리가 중기 투자를 많이 하죠. 자, 여러분 155페이지 위에까지 설명, 거기 연금 위에까지 설명했는데요. 올해 MBS 종류 요즘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요거는 개념이죠. 1차, 2차 개념이 중요하고 여기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이 요즘에 우리가 지문상에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는데 올해도 중요하니까 개념 정도는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연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